안녕하세요. 현재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아들과 함께 부산에서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모처럼 평일 휴무라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집에서 혼자 커피 한잔하며 쉬고 있네요. 가끔씩 유튜브로 음악을 듣기도 하고 챙겨보지 못했던 드라마도 많이 보고요. 세상 사는 이야기를 듣고자 여러 사연을 많이 청취하고 있는데요. 저랑 비슷한 아픔을 가진 분들도 계신 것 같아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겪었던 사건을 계기로 저는 성격이 많이 무뚝뚝해지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생겼는데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마음 아픈 일이 있었죠. 10년도 더 된 일이고 아이를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뿐이지만 저는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을 사랑했고 그 사랑이 온전히 못했음을 깨닫게 된 사건이지만 인생에 큰 획을 그어준 그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리고자 해요. 저는 부산에 있는 영어학원에서 강사로 10년째 근무 중에 있습니다. 오래 근무하기도 했고 선생님보다는 언니의 이미지로 많이 어필을 하다 보니 학생들 사이에서 유명해졌고 이 지역에서는 나름 유명 강사랍니다. 여자 벌이치고는 5, 600 정도 되는 높은 급여를 받고 있고요. 사실 저는 아이가 태어난 지 돌쯤 됐을 무렵 전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제가 이혼을 하게 된 기막힌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희 집은 대대로 변호사, 의사를 배출한 소위 말하는 사자 집안입니다. 요즘 사람들 말로 금수저라고 하던데요. 그렇다고 해서 집안 분위기가 TV 드라마처럼 엄격하고 무거운 분위기는 아니에요. 물론 분위기에 휩쓸려 공부를 해야 한다는 강요 또한 하지 않았고요. 자유분방한 편이죠. 검소하게 생활하며 쓸데없는 집안 자랑도 하지 않고 여느 평범한 가정집이었습니다. 저도 친구들과 동네 문방구에서 불량식품도 사 먹고 분식집에서 떡볶이도 먹는 말괄량의 이팔청춘 소녀였으니까요. 한 번은 어렸을 적 할아버지 생신이었을 거예요. 옛날 분이시라 생일이거나 명절 같은 큰 행사는 동네 사람들도 챙겨야 해서 온 가족이 모여 음식도 해먹고 왁자지껄 수다도 떨었죠. 사촌 형제들이 나이가 비슷한 또래여서 외동이었던 저는 친척들이 오는 것을 좋아했었답니다. 할아버지가 형제들을 불러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늘 말씀하시곤 했죠. 술을 한잔 하시고는 잠시 바람을 쐬셔야 한다며 집 앞 산책을 하신다길래 제가 같이 가드렸어요. 따뜻한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동네 골목 어귀를 거닐고 있는데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쉬자고 하셔서 근처 자판기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가져와 드렸죠. 지훈아, 이 할아비가 늘 똑같은 말만 해서 지루하지? 노파심에 너희들에게 말을 해주다 보니 듣기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이오. 그래도 이 할애비가 하는 말 곡해하지 않고 잘 알아들을 수 있지? 이 할아비가 싫지 않아? 에이, 할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당연한 말씀을 하신 건데요. 할아버지 말씀처럼 저희가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세상 사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다는 걸 누구보다 저희가 잘 아는걸요. 큰아빠댁이나 다른 사촌 형제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그렇다면 다행이구나. 난 우리 손주 녀석들이 꼰대 양반이 또 한 소리 하는구나 아니 곱게 생각할 줄 알았지. 이 늙은이가 은근히 소심하제. 왜 그러는지 이야기해 줄 테니 잘 들어봐. 그렇게 할아버지는 너털 웃음을 지으시며 말씀을 이어나가셨죠. 증조 할아버지께서는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어느 양반집에서 머슴살이를 하셨다고 해요. 비록 집에서 심부름과 허드렛 일을 도반타 하셨지만 양반 댁에서는 오갈 데 없는 어린 할아버지를 거둬주셨고 자식처럼 대해주셨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주변에서 덕망이 높기로 소문난 분들이셨대요.
부산에서 최첨단댁 하면 누구나 알 정도로 덕망이 높은 분들이셨죠. 증조 할아버지는 그 은혜를 잊지 않으시려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하셨답니다. 1900년대 초반 증조 할아버지가 성인이 되셨을 무렵에 토지 소유권을 확립한다는 명분으로 일제가 얼토당토 않는 이유를 들어 양반들의 토지 수탈을 일삼았다고 해요. 그 양반 집은 농사를 크게 짓고 땅을 많이 가진 부자였는데 일본 놈들에게 빼앗기느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쌓을 수 있다며 모든 재산을 독립자금으로 환원하고 일부는 할아버지를 비롯한 머슴살이를 하던 분들에게 나누어 주셨대요. 많은 양은 아니지만 집안을 보살펴온 솜씨로 잘 굴려서 대대손손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말이죠. 전쟁을 준비하느라 군량미가 부족했던 일제는 아니나 다를까 양반댁을 목표로 삼고 어떻게든 재산을 몰수하려 했다고 해요. 당시 논을 증여받으신 게 있는데 군량미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납하다시피 일본에 넘겨졌는데 할아버지는 그 시기에 논에서 나는 쌀을 이용해 쌀 장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일본 놈들에게 우리 먹을 것을 팔아넘기냐며 욕도 들으셨지만 그 덕분에 큰 돈을 벌어 지금까지 저희가 잘 살 수 있는 미천을 만드셨다고 했죠. 오랜 시간이 지나 광복을 맞이한 이후에는 버신 돈으로 예전 양반집이었던 터를 사들이고 제 친정이기도 한 지금의 한옥집을 지으셨고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아무 탈 없이 먹여 살릴 수 있었던 건 그 양반 댁에서 베풀어준 은혜 덕분이다. 돈,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사람 됨됨이가 제일 중요한 거야. 하지만 이 각박한 세상에서 너희들이 살아남으려면 대통령까지는 아니어도 남들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직업을 가져야 한다. 나처럼 없이 살지 말고 편하게 좀 더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말이다. 자신이 없어 살았던 기억에서일까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셨고 자신처럼 가난을 겪거나 남의 집 살이를 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지 못한 게 천추의 한이 되셔서 자식들 공부를 엄격하게 가르치셨대요. 본인이 배운 게 없고 배우지 못해서 머슴살이를 하셨다는 생각이 강하셨죠. 일제시대까지 몸소 겪으셨으니 얼마나 힘들게 사셨겠어요. 그게 할아버지 때까지 내려와 자식들에게 공부를 강요하는 분위기셨답니다. 강압적인 분위기가 싫었던 자유분방했던 아빠는 의사라는 직업 대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었던 검사가 되기 위해 법대로 진학을 하셨대요. 지금 제 부모님은 두 분 다 변호사신데요. 검사이셨던 아버지는 연수원 동기이기도 한 어머니와 함께 로펌을 차리려 검사직을 그만두셨죠. 부산에서 직원이 10명 정도 되는 작은 로펌을 운영 중이십니다. 친정 부모님은 법대생 시절 만나 졸업 후 오랜 연행 기간 후 결혼하셨어요. 아무쪼록 유복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저는 부족함 없이 유년 시절을 보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공부해라 하셨는지 이해가 될 것도 같네요. 지훈아, 요즘 고민이 많아 보이네. 고생 많지 우리 딸. 엄마 아빠는 우리 지훈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좋겠다. 할아버지나 다른 어른들의 말은 중요하지 않아. 너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거란다. 항상 뒤에서 응원하고 있을 테니 너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렴.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마워요, 아빠. 솔직히 나는 아직 무엇을 하는 게 좋을지 판단이 서질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내가 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럼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냐? 우리 지윤이가 얼마나 똑똑한 딸인데 이 아빠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변호사가 된 거야. 돈으로 도와주는 것보다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며 세상에 어울려 살아가고 싶었지. 직업에 귀천은 없어. 늘 약자 편에 서서 어려운 사람들 도우며 살아가고 싶단다. 그러니 너도 네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했으면 하는구나. 저한테 늘 용기 주셔서 고마워요, 아빠.
내가 지금은 아니지만 꼭 훌륭한 사람이 돼서 엄마 아빠 호강시켜드릴게요. 우리 지윤이 그동안 고생 많았어. 어른들이나 친척들이 엄마 아빠 따라서 법대 가야 한다고 고집을 부려도 너는 너의 주관대로 살아가줬으면 해. 너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사는 게 우리의 바람이야. 착한 우리 딸. 사실 저는 외국어를 배우는 것을 좋아해 어학 관련 자격증이 많았어요.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상당히 흥미가 있었고 언어를 통해 얻는 게 많다고 생각이 됐죠. 그래서 불어, 영어, 일본어 등 3개의 국어를 잘 소화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조언 덕분에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위해 갖은 노력을 했어요. 덕분에 영어 영문학과로 진학해 영어 선생님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되었죠. 부모님이 지원을 많이 해주시긴 했지만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과 학비에 보탰습니다. 아르바이트는 출판사에서 번역을 하는 업무였는데 아주 재미있었고요. 졸업 후에는 서울에 있는 강남의 한 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게 됐는데요. 주말에는 노인복지회관의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어르신들에게 영어도 가르쳐 드렸습니다. 누군가에게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알려주는, 가르쳐주는 일이 재미있고 보람됨을 느낀 건 처음이었어요. 손녀가 가르쳐주는 것 같다며 어르신들도 열심히 배우려고 하셨죠. 학원에서 처음에는 직장인 반을 담당했는데 거기서 전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이었고 영어를 배우기 위해 학원을 등록했다고 했죠. 남편과 나이도 같고 생긴 것도 곰처럼 둥글둥글하게 생겨서는 인상이 선했어요. 선생과 제자, 때로는 친구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레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지윤아, 우리 이제 슬슬 결혼을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 너랑 나도 이제 곧 30이고 자리도 어느 정도 잡았는데 연애 그만하고 나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자. 내가 가진 건 없지만 너 평생 행복하게 해줄 자신은 있어. 도훈 씨, 나도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긴 하는데 우리가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이야. 뭐? 나는 너랑 만나는 그 순간부터, 아니, 만나오면서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 우리 나이도 나이지만 만날 시간도 오래됐잖아. 결혼을 하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3년의 연애 기간이 있었고 나이도 나이인지라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저는 집안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말을 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로펌을 운영하고 계신다던가 사자 집안이라던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남편은 그저 부산에서 작은 법률사무소 하나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에게 들은 시댁은 정말 평범한 집안이었어요. 공무원이시던 시아버지는 퇴직 후 아파트 경비를 하고 계셨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연금을 받으며 생활하시는 여느 가정주부셨고요. 서울에 낡은 아파트를 한 채 갖고 계시고 노후 자금을 어느 정도 마련해 놓으신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결혼하는데 문제될 건 없겠다 싶어 청혼을 받아들이고 서로의 집에 인사를 가게 됐죠. 어머, 어서 와요. 손이 고운 걸 보니 집에서 굉장히 귀하게 자랐나 봐요. 일을 하나도 안 해본 손이야. 돈이 많은 집안이어서 가정부를 쓰나? 이래가지고 우리 결혼하고 제대로 밥은 차려 먹을 수나 있겠어?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지윤이라고 합니다. 도훈 씨와 좋은 감정으로 잘 만나고 있어요.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인사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결혼은 어떻게 할 거야? 모아둔 돈은 좀 있고? 나이도 나이인지라 직장 생활한 지 꽤 됐으니까 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지? 우리 집안이 공무원 집안인데 아들만 유별나지 뭐야?
그래도 그 유명한 제약회사에 떡하니 붙어서 들어갔는데 이 정도면 어딜 내놔도 아깝지 않지. 시댁에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간 날이었는데 사실 저는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보통 며느리 될 사람이 인사를 가면 상다리가 휘어지는 건 아니어도 차를 내준다던가 적어도 밖에서 식당을 잡아서 만나던가 하잖아요. 저는 시어머니가 음식 솜씨에 자신이 없다며 배달 음식을 시켜놨다길래 식다 못해 차가운 중국 음식을 먹었어요. 나름 신경 써서 주문했다며 먹어보라고 권해주는데 정남이가 뚝뚝 떨어지는 거 있죠. 내가 고작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날 시험하시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게다가 돈은 얼마나 있냐 손이 고운 걸 보니 집안일을 해본 적이 없겠다 하시면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빈정이 상해버렸어요. 처음 본 사람에게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어른들 앞이니 참고 또 참았습니다. 결혼 전에 인사드리러 가면 예민해진 상태라 다들 그러면서 결혼 준비를 한다고 하길래 저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하며 넘어갔고요. 또 제가 친정은 부산이라고 하니 약간 촌동네 취급을 하더라고요.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값이 얼마인 줄 아냐면서 서울의 아파트 구할 돈은 있냐며 직장이 서울이라 서울에 집을 구하면 자신이 자주 들러 가르쳐줘야겠다는 둥 말씀을 하셨죠. 아랫지방이니 뭐니 하며 없는 사람 취급해서 자존심도 조금 상했습니다. 그렇게 어이없는 시댁 방문을 마무리 짓고 며칠 뒤 남편과 친정에 가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커피 한 잔을 하며 미리 일러두었어요. 혹여나 나중에 시댁에서 합가를 원한다든지 시댁 근처에 집을 구하길 바란다든지 신혼집에 불시 혹은 너무 자주 방문하는 것 또한 자제해줬으면 한다고 말이죠. 자기, 하나만 약속해. 우리 결혼하면 어차피 서울에 집을 구해야 하는 건 맞아. 하지만 나는 신혼집에 어머니 자주 오시는 거 원치 않아. 물론 자주 찾아뵈야지. 그렇지만 미리 말하지만 합가를 한다던가 그런 이야기는 애초에 하지 않았으면 해. 그거 약속 안 되면 나 이 결혼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볼 거야. 그래도 결혼하면 엄마가 많이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괜찮지 않을까? 자기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일단 알겠어. 약속할게. 집안 대 집안이 만나는 일륜지대 사이지만 결국 우리가 하는 결혼이야. 부모님들이 하시는 결혼이 아니고 결국 우리가 스스로 꾸려나가야 하는 거지. 난 되도록이면 양쪽에 손을 벌리지 않고 힘들더라도 우리 힘으로 했으면 해. 그랬더니 잠시 똥 씹은 표정을 하더니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보는 저 역시 찜찜했지만 남편을 사랑했기에 남편 하나만 보고 그 약속을 믿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참 모질이었네요. 위에서 먼저 말했듯이 저희 집은 한옥집인데 서울에 있는 북촌 한옥마을 분위기라고 하면 아실까요?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짓고 살아온 집터라 외관은 조금 낡았지만 고급스러움이 묻어나는 집이었습니다. 가끔은 방송사에서 드라마 촬영 장소로 문의도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남편은 저희 집 입구에서 조금 놀라는 표정을 짓더니 이내 건강한 모습으로 들어갔어요. 부모님은 잘 왔다며 살갑게 맞아주셨고 식사와 차를 대접해 주셨죠. 그제서야 남편은 우리 집안의 분위기, 재력 상황 등에 대해 대충 파악을 하는 눈치였어요. 막상 실제로 저희 집을 보니 예사집이 아니었구나 생각했겠죠. 신기하게도 저희 집에 인사를 다녀오고 난 뒤 남편과 시댁은 시간 끌 거 없다며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결혼 진행을 서두르자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저는 남편과 양가의 손을 벌리지 않고 결혼 준비를 하고 싶었어요.
한사코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에 결혼하는데 이 정도도 못해주냐며 반강제적으로 강남에 제 명의로 30평짜리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해 주셨어요. 결혼 선물이라며 마음 쓰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는 받기만 하는 것 같아 죄송할 따름이었습니다. 미리 신혼집에 들여놓을 혼수를 보러 다니는데 시어머니는 이런 게 좋다더라 저런 게 좋다더라 하며 혼수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본인이 아는 사람이 있으니 알아서 구매하게 카드를 달라고까지 하셨고요. 정중하게 거절했더니 역시나 똥 씹은 표정으로 그저 알겠다고만 할 뿐이었죠. 예, 준비는 잘하고 있니? 냉장고는 요즘 모니터도 되는 게 있다더라. 가전은 무조건 최신형으로 사야 한다. 괜히 좋은 게 아니잖니. 그리고 김치 냉장고는 필수로 사야 하는 거 알지? 이왕 사는 거 좋은 거 사라고 알려주는 거야.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어른이 경험으로 하는 말이니 다 새겨들어. 그렇게 몇 개월의 시간이 흘러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허니문 베이비가 생겨 신혼을 즐길 틈도 없이 저는 아이를 임신하게 됐죠. 임신을 하고 몸이 좋지 않아 결국 강사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를 했던 출판사와의 인연이 닿아 번역을 하는 일을 할 수 있었죠. 임신 중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고 시어머니가 조금 덜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만 그건 저의 크나큰 오산이었죠. 명분이 없어 오지 못하셨던 것뿐이고 아이가 태어나고부터는 손주가 보고 싶다는 핑계로 제 집 드나들듯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하루 걸러 한 번 일주일에 4, 5일은 오시는 것 같았어요. 매일 출근 도장을 찍으셨죠. 밤낮 바뀌어가며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탓에 몸이 너무 피곤하고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남편과 사전에 약속한 부분인데 지켜지지 않고 있어 짜증이 났습니다. 한 번은 밤을 꼴딱 새고 모유 수유를 하고 잠든 아기 옆에서 겨우 쪽잠을 자나 싶었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셔서는 커피와 다과 좀 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집 비밀번호는 어떻게 하셨냐 물으니 남편이 편하게 다니라며 알려줬다지 뭐예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혔고 그 뒤로 합가한 것과 다름없는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그 시기에는 정말 이혼을 수십 수백 번, 아니 수도 없이 되새겼습니다. 바보같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냐고요? 그럴 리가요. 저도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 것 같아 시어머니께 정중하게 말씀드렸죠. 뻔한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고 소용이 없었습니다. 진짜 막무가내였어요. 내가 엄마가 돼서 우리 아들 집에 온다는 게 뭐가 문제니? 우리 귀한 손주 보러 오는 거니까 너는 너 볼일을 보면 되지 않니? 나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내 고등학교 동창들이 도훈이가 성공했다고 사는 집 좀 구경하고 싶다길래 내가 와서 식사라도 하고 가라고 했다. 괜찮지? 설마 했는데 정말로 고등학교 동창분들이 오셨어요. 이제 겨우 3개월 된 아기라 외부와의 접촉을 조심해야 하는 시기고 저도 몸조리가 덜 끝난 시기라 재택근무를 하지만 일을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너무 난감했습니다. 가지가지 한다라는 말을 정말 입 밖으로 내뱉고 싶었습니다. 아이를 생각하며 정말 이악 물고 겨우 버티다가 시어머니가 늦은 밤 집으로 돌아가시고 그때 처음으로 남편과 다툼을 했어요. 도훈 씨, 내가 결혼 전에 말했잖아. 너무 자주 찾아오시거나 하는 일 없었으면 한다고. 지금 이게 합가랑 다를 게 뭐야? 아직 아기도 어린데 손님들 잔뜩 데리고 오시고 어머니 오시면 손도 안 씻고 수호 만지시잖아. 난 되게 불편해. 그리고 이 집 우리가 살고 있긴 하지만 엄연한 내 집이야. 편하게 쉴 권리가 있는 내 공간이라고. 뭐? 그래, 당신 명의로 된 집이지. 그래도 엄마가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으면 그랬겠냐?
조금 이해해 줄 순 없어?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그냥 당신이 조금만 양보하면 안 돼? 와서 수호도 봐주시고 편하잖아. 그리고 자꾸 자기 집 명의 어쩌고 하는데 엄마는 이 집 공동명인 줄 알아. 그래서 나랑 수호는 안중에도 없다 이거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집 비밀번호를 알려드려서 아무 때나 찾아오시질 않나. 나 샤워하고 있거나 그럴 때 얼마나 난감한 줄 알아? 그놈의 집이 뭔 대수라고. 당신도 너무한다 진짜 너무해. 엄마한테는 내가 잘 말해 볼 테니까 당신도 조금은 이해해줘. 집 얘기를 하자 남편의 표정이 어두워지더군요. 제 집이라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했는지 시어머니께는 저희가 모은 돈 그리고 남편이 대출을 받아 마련한 집이라고 거짓말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 그렇게 시어머니가 찾아오실 수밖에요. 며칠이 지나고 모유 수유를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비밀번호를 멋대로 누르고 들어오셨어요. 오자마자 드라마에서 보던 잔소리를 시전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대꾸할 힘도 없어 그저 대답만 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아니, 대답하고 싶지 않았죠. 예, 아무리 애 보고 일한다 치지만 집안 꼴이 너무 엉망이지 않니? 시애미가 왔는데 가만히 앉아서 왔냐고 대꾸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모유 수유는 또 자세가 왜 그 모양이야. 다음엔 저녁 준비 좀 하거라. 오늘 볼일을 좀 보고 왔더니 너무 배고프다 얘. 그런데 정말로 문제인 건 이러한 행동을 남편이 있을 땐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출장을 가거나 야근을 할 때만 오셔서는 저렇게 난리신 건지. 저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친정 부모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 비행기로 바로 서울에 올라오시더라고요. 일부러 남편이 일찍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셔서는 왜 이렇게 늦게 오냐며 밥은 할 줄 아냐고 아기 기저귀는 갈 줄 아냐면서 쉴 틈 없이 잔소리를 하셨어요. 당연히 시어머니도 와 계셨고 저희 부모님이 계신 걸 보고 놀라신 눈치셨고요. 육아는 같이 해야 한다며 시어머니가 있든 없든 남편을 다그치셨는데 얼마나 꼬숩던지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당황하며 땀을 삐질삐질 흘리는 남편놈의 모습을 보자니 십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며 저한테 보란듯이 용돈도 주고 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이 있다고 얼굴이 시뻘개지셔서는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하시더니 가셨고요.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남편은 왜 연락도 없이 오시느냐며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장인어른 장모님은 말씀을 하고 오시지. 이렇게 갑자기 오시는 게 어딨어. 퇴근하고 왔는데 자기는 아무 말도 안 해주고. 앞으로는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을 좀 주시라고 해. 뭐? 시어머니는 비밀번호 누리고 알아서 시도 때도 없이 오시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오면 얼마나 온다고. 그게 그렇게 불만이야? 거리도 멀어서 몇 달에 한 번 볼까 하는데 그게 그렇게 안 입고 와? 그래도 서로 간에 예의라는 게 있는 거야. 나도 회사에서 일하는 입장인데 아무런 연락도 없이 오시는 건 경우가 아니지. 자기가 기뜸이라도 해주던가 해야지. 안 그래? 뭐? 진짜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럼 어머님은 미리 나한테 귀뜸하고 오시니? 내가 전에도 말했지.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집 엄연히 엄마 아빠가 해주신 내 명의로 된 집이라고. 우리 엄마 아빠가 올 권리는 당연히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한마디를 지지 않냐. 엄마 당신 걱정돼서 오는 거고 수호 보고 싶어서 오시는 건데 그것도 이해 못 해줘? 아무튼 나 피곤하니까 나중에 이야기해. 결국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저도 제 일을 하기 위해 베이비시터를 고용했습니다. 제가 욕심이 많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육아와 일을 병행하니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일을 포기할 순 없었거든요. 베이비시터를 고용한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노발대발하셨어요. 비싸게 뭐하러 그런 돈을 들이냐며 차라리 애를 봐줄 테니 자기를 주라며 윽박을 지르기도 하셨고요.
아기를 케어하고 있는 시터 이모님 옆에서 훈수를 두기도 하셨어요. 이모님도 불편한 걸 느끼셨고 저는 어머니께 자주 안 오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아니나 다를까 매번 똑같은 레파토리로 대답하셨고요. 예, 수엠이야. 나는 너를 이해하다가도 이해할 수가 없구나. 시어머니가 이렇게 자주 오고 애도 봐주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용돈을 드려도 모자랄 판인데 베이비시터라니.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인 거야? 어머니, 저 수호 보면서 일도 해야 하고요. 믿을 만한 사람 고용한 거고요. 솔직히 어머니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막상 오시면 커피 드시고 낮잠만 주무시고 가시는데 수호 봐주시지도 않잖아요. 저 일도 해야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고용했어요. 아니, 내 귀한 손주를 왜 남의 손에 맡겨 키운다니? 너 제정신인 거야? 내가 내 아들 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애만 보고 너를 좀 소홀하게 대했기로써니 너 그래도 내가 시엠인데 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그러다가 어디 가서 못 배웠다는 소리 들을까봐 걱정이야. 스트레스를 너무 받은 탓에 더 이상 대꾸림도 없었습니다. 그 뒤로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낮, 밤, 심지어 새벽에도 맘대로 드나드는 통에 저는 참고 있던 성질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새벽에 아이 분유를 타며 이대로는 못 살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산후 우울증이 이래서 오는구나 싶었다니까요. 매번 친정 부모님을 부를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내 집을 자기 집처럼 생각하는 시어머니가 너무 싫었습니다. 이 집 제 명이라고 아드님은 몸만 들어와 사는 거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남편 놈의 자존심마저는 건들 수는 없었기에 홀로 눈물을 삼켰어요. 무엇보다 결혼 전 약속에 대해 하나도 지켜지는 부분이 없어서 남편에게 실망감이 컸고요. 그래도 좋게 해결해 보려고 아이를 재우고 남편과 이야기를 하기 위해 거실에 커피를 마시며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씻고 있는 남편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오는 게 아니겠어요? 늦은 시간에 누군가 하고 들여다보는데 시어머니였어요. 그래, 이번 달은 얼마나 보내줄 거냐?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잠가놓지 않았기에 궁금했던 저는 메시지를 들여다보았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나눈 대화 내용은 아주 기가 찼습니다. 결혼하고 혼인신고하고 아이까지 있으니 지가 뭘 어쩔 거냐면서 심호알기를 우습게 한다는 둥 돈만 많으면 뭐하냐며 저를 흉보는 메시지가 가득했거든요. 더군다나 수시로 돈이 빠져나간 출금 기록 문자들도 덜어 있었고요. 혹시 몰라 빠져나간 내역을 살펴보니 공동생활비 통장이었습니다. 남아있는 금액도 너무 터무니없었지만 매번 적게는 몇십만 원, 크게는 몇백만 원이 출금된 기록을 보고 화가 났어요. 그것도 시어머니 이름으로 된 계좌로요. 너무 기가 막힌 탓에 남편이 나오자마자 쏴붙였어요. 자기, 이거 뭐야? 우리 모은 돈 다 어디 있어? 왜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돈을 쓴 거야? 어디에 썼어 도대체? 이 통장에 왜 이거밖에 없냐고. 설명을 좀 해봐. 그게 사실 엄마 드렸어. 전세금 올려달라는데 돈이 없다고 하셔서 조금 보태드렸고. 그리고 생신이신데 필요한 거 샀으라고 용돈도 드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뭐라도 해드려야 하지 않겠어? 그걸 말이라고 해? 적어도 나랑 상의는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 돈 나랑 자기랑 같이 모은 돈이야. 그리고 막말로 내가 더 많이 보탰으면 보탰지. 한 푼도 아니고 그게 말이 돼? 그리고 우리 이제 수호도 있어서 언제 어떻게 돈이 필요할지 모른다고 내가 누누이 말했을 텐데 그걸 한마디 상의도 없이 덜컥 어머니를 드릴 생각을 해? 당신 미쳤어? 뭐? 미쳐? 그래. 부부 공동명의면 누가 써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돈을 안 벌 것도 아니고 채워놓으면 되잖아. 아직 수호 어리고 들어갈 돈이 뭐가 있다고 그래? 그리고 막말로 우리 엄마가 남이야?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 아니냐고.
그깟 돈 얼마나 된다고 그걸로 이렇게 예민하게 굴 일이야? 그래, 돈은 썼다 치자. 그리고 어머니한테 용돈을 안 드린 것도 아니잖아. 매달 100만 원씩 꼬박꼬박 보내드렸어. 그게 적은 돈이야? 어머니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도 하셨던데. 당신은 그걸 듣고 왜 가만히 있어? 당신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거야? 정말 당신 내 남편 맞아? 아니, 그러게 왜 남의 휴대폰을 훔쳐보고 그래. 그래, 어머니가 당신 흉 좀 봤다. 당신이 오죽 엄마한테 서운하게 했으면 그랬겠냐? 당신도 생각이란 걸 좀 하고 살아. 당신이 너무했단 생각 안 들어? 아들이 엄마 하소연도 못 들어주냐? 당신 수호 기저귀 제대로 갈아본 적이나 있어? 야근한다고 늦게 들어와서 피곤하다고 씻고 자버리고. 그래, 그래도 이해했어. 피곤할 테니까. 그런데 나는 제대로 씻을 시간이라도 있었니? 수호 깰까봐 씻으면서도 눈치 보고 막무가내인 어머니까지. 양심이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행동해야 하는 거라고. 내가 어디까지 이해해야 돼? 저는 말도 안 통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바로 친정 부모님께 전화했어요.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고 짐 싸서 떠날 테니 당장 저를 좀 데리러 오라고 소리쳤죠. 다음날 아침 일찍 비행기를 타고 오셨고 어떻게 된 일이냐며 남편과 저를 나무라기 시작했습니다. 싸움의 전말을 알게 된 부모님은 격노하셨고 무릎 꿇고 앉아있던 남편의 뺨을 때렸습니다. 자네,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이 크네. 밖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육아에 가담 안 하는 것도 다 이해했어. 남자로서 그럴 수 있다. 100번 1000번 이해했네. 사돈어른 오시는 것도 이해했고 우리가 멀리 사니 사돈어른이 자주 오셔서 봐주시겠거니 좋게 생각했어. 하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일인가? 자네도 입이 있으면 말을 해보란 말이야. 내 귀한 딸 데려다가 고작 이렇게 살려고 결혼했어? 친정아버지는 평소 사람은 사람에게 잘해줘야 한다며 화조차 잘 안 내는 분입니다. 함부로 사람을 대해선 안 된다는 생각을 하신 아버지인데 하나밖에 없는 딸이 이런 수모를 겪고 있으니 화가 머리끝까지 나신 거였죠. 아버지는 남편을 시켜 당장 시어머니로 오시라고 했어요. 잠시 뒤 시어머니는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시며 신경질을 내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희 부모님은 기막혀 하셨습니다. 아니 사돈,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 없는 일입니까? 내가 내 아들 집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렇게 안 입고 와요? 너는 무슨 일인데 친정 부모까지 끌어들여서 아침부터 이사단을 만드니? 출가 외인이 어디서 친정에 고자질을 하고 그래? 못 배워먹은 짓이야 그거는. 사부인, 말씀 한번 잘하셨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 네 다 들었습니다. 이 집 내가 지윤이한테 결혼 선물로 해준 지윤이 명의로 된 지윤이 집이에요. 그쪽 아들 집이 아니라요. 몸만 들어와서 사는 주제 큰 소리 칠 건 아니라고 봅니다만. 뭐? 그쪽 아들? 사돈, 지금 말 다 했어요? 이 집이 우리 아들 집이 아니면 누구 집이야?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정말. 당신이 뭔데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사돈 어려운 줄 모르시네. 나중에 시집살이를 얼마나 하려고 그러시나 뒷감당할 자신 있어요? 이 집 우리 지윤이 명의로 된 집 맞고요. 시집살이? 그거 더는 못하게 할 겁니다. 내가 변호사 짬밥만 몇십 년인데 어디 해볼 테면 해보세요 사돈. 내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할 겁니다. 조만간 김서방 앞으로 이혼 서류 보낼 테니 도장 찍을 준비나 하세요. 뭐? 변호사 그렇다고 누가 겁먹을 줄 알아? 변호사면 다 해요? 어디 해볼 테면 해봐요. 그에 비해 그 딸이라더니 따박따박 버릇없이 하는 게 네 친정아버지를 닮았었구나. 장인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지윤이 고생시키는 짓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자네를 지훈이 짝으로 받아준 건 사람 인품 하나 봤기 때문이야. 가진 거 없이 몸만 들어와도 있는 사람이 하면 된다고 생각했지. 돈은 문제가 아니었어. 자네 하나 믿고 하나밖에 없는 내 귀한 딸 시집 보냈는데 이런 취급 받으면서 산다고 하면 내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아나? 자네 그렇게 하는 거 아닐세. 난 이 결혼 물을 테니 마음의 준비하고 있게. 얘 도훈아, 너 나한테 이 집 네가 산 거라며. 네가 모은 돈으로 대출 껴서 겨우 샀다며. 돈 별로 안 들어갔다고 마음대로 오라고 그랬잖아. 너 엄마한테 거짓말한 거니? 사실 그대로입니다. 이 집 지훈이 집이고 오늘 이후로 서로 볼 일은 없을 겁니다. 혹시나 용서라도 바란다면 꿈에도 꾸지 말게. 지훈이 너도 지금 당장 짐 싸. 자네는 지금 당장 사돈을 모시고 이 집에서 나가는 게 좋을 게야. 부모님이 변호사라는 사실을 뒤늦게 한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휘청거렸습니다. 엄포를 놓는 아버지 앞에서 꿀먹은 벙어리가 된 남편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댁으로 갔고요. 그 뒤로 더 말할 것도 없다며 앞으로 살 길이 내다 보인다고 바로 이혼 서류를 준비했죠. 저는 그 길로 부모님을 따라 간단한 짐을 챙겨 부산으로 내려가며 부동산에 신혼집을 내놓았습니다.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는 집이었고 부모님이 사주신 소중한 집이었지만 부모님도 그렇게 더럽혀진 집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며 처분하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지만 저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고요. 저는 바로 이혼 서류를 준비해 남편의 짐과 함께 시댁으로 보냈어요. 남편은 미안하다며 시어머니와 함께 부산에 찾아오기까지 했지만 매몰차게 대했어요. 그동안 몰래 쓴 돈까지 뱉어내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엄포를 놨죠. 처음에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청구할 거라며 이혼 소송을 하겠다며 완강하게 버텼지만 저희 부모님이 누굽니까? 변호사시잖아요. 말할 형편되면 얼마든지 하시라고 엄포를 놓으셨죠. 그럴 형편이 되질 않았던 시어머니와 남편은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요. 그 뒤로도 아이가 보고 싶다며 연락을 취해오긴 했지만 그조차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육아에 대한 기여도가 전혀 없었고 아이를 핑계로 어떻게 해볼 속셈인 걸 저는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1년쯤이 지났을 무렵 시아버지가 연락이 오셔서는 저에게 사과를 하셨고 아이의 근황이 궁금하다며 사진을 보내줄 수 없냐시길래 몇 장 보내드렸는데요. 시아버지는 고맙다며 괜한 못난 집안의 시집와 고생만 하다가 가서 자신이 미안하다고 다시는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셨죠. 사실 이혼을 하고 난 뒤에도 간간히 아이를 핑계로 남편과 시어머니가 연락을 해왔거든요. 어찌된 일인지 그 이후로는 시댁과 일체 연락을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지나 저도 많이 안정이 되고 괜찮아졌는데요. 아이에겐 미안하지만 그때 이혼하지 않았으면 아마도 지금까지 불행하게 살았을 거예요. 아이에게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고 들려주고 싶은 거 모든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아무쪼록 그 이후로 저는 부산에 정착해 살며 영어 학원 강사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벌이도 괜찮고 나름 유명해지기도 해서 아이와 함께 만족하며 살고 있죠. 아빠의 빈자리를 느낄 만도 하지만 부족함 없이 키우려 제가 많이 노력하는 걸 아는지 아이는 엄마만 있으면 된다며 오히려 저를 위로해줍니다. 사촌 형제들도 각자 결혼해 가정이 있지만 고맙게도 올케들이 서로 나서서 저희 아이도 같이 챙겨주고요. 아이들끼리도 잘 어울려서 가족의 정을 느끼며 하루하루 재밌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아이는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미국으로 저와 함께 유학도 갈 예정입니다.
저도 따라가 아이의 뒷바라지를 하며 이곳에서의 기억은 묻어두고 올 거고, 제가 좋아하는 영어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싶기도 하거든요. 나중에 유학을 끝내고 돌아와서는 영어 학원을 새로 차릴 거랍니다. 비록 저는 아이를 혼자 키우는 이웃녀이지만 앞으로 더 당당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게 저와 아이를 위한 길이기도 하고요. 제 인생에는 밝을 날만 가득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제 긴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항상 행복하시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정말 살다 살다 결혼 준비를 하다 이렇게 막장 드라마를 찍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사연이라도 올려 털어놓지 않으면 속이 답답해 죽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익명으로 사연을 올려봅니다. 저는 공연 연출을 하는 40대 초반 여자고 오랜 시간 미국에서 생활을 하다 한국으로 온 지는 몇 년 안 됐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집안을 소개하자면 외가 쪽이 집안 대대로 문화재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대리일 사위로 장가와서 어머니를 도와 사업을 보좌하고 계시고요. 어머니는 재단 이사장 자리를 물려받아 생활 중이십니다. 문화재단이다 보니 봉사도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해서 대외적으로는 상당히 모범적인 곳이지만 실상은 돈 세탁도 많이 하고 하죠. 아무튼 공연 관련해서 하는 재단이라 극장도 여러 개 가지고 있기도 하고 상당히 큰 대극장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연 연출을 하기 딱 좋은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극장을 빌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죠. 사실 공연이라는 게 대규모의 작품 아니고서야 큰 돈이 되지가 않습니다. 극장을 빌리는 돈이 일단 무시 못하고 투자를 얼만큼 받느냐에 따라 공연 퀄리티가 많이 달라지죠. 배우들 페이나 스태프들 페이까지 일일이 생각하면 문화재단을 소유한 집안딸이 공연 연출을 한다는 게 참 득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에서 오랜 시간 공부하면서 잔머리가 많이 늘었고 최대한 가진 걸 이용해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몇 년 전 한국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준비했던 건 바로 외국에서 판권을 꽉 틀어지고 있는 뮤지컬 공연을 국내에 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든 국내 팬들의 귀와 눈을 만족시키고자 그 공연을 꼭 들여오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라이센스 문제가 이리저리 얽혀서 저 혼자서 감당하여 작품을 들여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판권 문제로 아는 사람에게 변호사를 소개받아 자문을 구하게 됐는데 이 변호사가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할 저의 예비 남편입니다. 하필이면 공연 판권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던 사람이라 같이 머리 싸매며 판권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죠. 변호사라고 모든 분야를 다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변호사를 확 갈아치울까 여러 번 고민하다 소개시켜준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면 또 함부로 할 수가 없던 터라 어쩔 수 없이 5개월을 매일같이 만나 고민해야 했습니다. 판권을 어떻게 들여와야 더 많은 공연을 올리고 더 투자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 상의를 하다 보니 의리도 생기고요. 매일같이 만나서 대화만 서너 시간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데이트도 하게 되고 손도 잡고 그렇게 사귀게 된 거죠. 변호사니까 직업도 괜찮겠다. 우리 부모님께 소개시키기에도 모양 빠지는 사람은 아니다 싶었던 거죠. 사실 집에서도 제 나이가 30대 후반이 되니 결혼에 대한 압박이 없진 않았거든요. 하나뿐인 외동딸에게 재단을 물려주고 싶은데 옆에서 일을 도와줄 만한 남편이라도 있어야 마음이 안심된다 이런 거겠죠. 이러나 저러나 제 직업은 연출가이니까요. 하지만 철의 여인인 우리 어머니께서는 제가 어떻게 엇나갈지 모르니까 선자리를 막 들이밀거나 하진 않으셨어요.
대신 깐깐한 눈으로 제가 어떤 남자를 만나는지는 지켜보셨죠. 숱하게 남자를 만나긴 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어머니의 마음에 들지 않아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진 않았습니다. 공연 연출가가 어디서 남자를 만나겠어요? 멀끔하게 생긴 배우라든지 스텝이라든지 그 물에서 노는 사람들만 만나니까 어머니 마음에 차지 않았던 거죠. 아무튼 변호사 남자친구가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가족들에게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진 남자를 만나게 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걸리는 문제가 있다면 이 예비 신랑이 완벽한 개천용, 개천에서 용이 난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시댁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 남자였다는 게 큰 문제였죠. 사치에 빠져서 네일아트 샵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일개 직원으로 월급 겨우 받아가며 일하는 신우는 매일같이 명품에 빠져서 허세만 부리고 있었고, 시모도 남편한테 돈 많은 여자한테 무조건 장가를 가서 팔자 피고 살아야 한다고 주입을 시키고, 시부는 술독에 빠져서 이러나 저러나 맨날 빨간 코에 잠이나 퍼질러 자는 딱 그 정도의 집안인 게 문제였죠. 우리 재단이 정말 유명한 재단이긴 하거든요. 방송에도 여러 번 소개되고 우리 어머니의 사진은 인터넷 검색만 해도 좌르르르 수천 장이 쏟아지고요. 거기다가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철의 여인, 냉정한 사업가, 냉미녀 이러면서 우리 어머니를 소개하는 글들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딸인 저에 대한 글들도 짤막하게 올라오곤 했어요. 문화재단 기업 수장의 딸이 공연 연출가라는 게 흥미 돋는 일일 수 있죠 뭐. 아무튼 돈이 잘 굴러가는 재단 덕분에 저도 꽤 사치 아닌 사치를 부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오랜 시간 미국에서 공부를 한 것도 그렇고 하고 다니는 행색도 좀 부유한 편에 속하긴 했죠. 명품 로고가 새겨진 옷을 입는다거나 가방을 든다거나 제 차도 유명한 외제 브랜드 스포츠카거든요. 아무튼 예비 신랑이 그걸 다 확인하고 저한테 지고지순하게 굴었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심증은 가는 상태인 거죠. 이야기를 줄줄이 늘어놓다 보니까 서론이 조금 길었네요. 저와 예비 신랑은 연애를 하기 시작한 지 6개월이 조금 넘었을 때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서로의 직업도 안정적이겠다. 나이도 홍기가 꽉 찼으니 예비 신랑 쪽에서 발등에 불이라도 떨어진 것처럼 결혼을 들이밀었습니다. 뭐 이대로 결혼해도 나쁘진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어느 정도 결혼에 대해 긍정적이었고요. 그래서 시댁에 인사를 드릴 겸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댁에 가니까 밥상을 정말 진수성찬으로 차려두셨더라고요. 외국 생활을 오래 해서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며 이것저것 다 차렸다고 하셨는데 정말 한정식집 저리 가라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바깥일을 하려면 속이 든든해야 한다고 어서 먹어보라고 저를 한껏 배려해 주셨습니다. 저한테 사근사근하게 말을 걸어주시며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는데 거기서 저는 가식이 아닌 진심을 느꼈습니다. 물론 제 눈에 콩깍지가 씌여 있어서 그땐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전부 저에게 알랑방귀를 낀 것이죠.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어색하지 않은 분위기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예비 신랑의 철없는 동생, 그러니까 예비 시누이가 저에게 은근히 말을 걸더라고요. 제 가방이랑 옷을 쓱 훑어보더니 이 옷이 D사 신상옷 아니냐, 가방은 C사 한정판이네 이러면서 언니 가방 많아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어차피 숨길 것도 아니고 제가 훔친 것도 아니니까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눈동자를 반짝이면서 자기도 한번 빌려줄 수 있네요. 그래서 제가 대답하지 않고 빤히 예비 시누이를 쳐다봤어요. 처음 보는 자리에서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남의 명품 가방을 빌려달라는 게 좀 이상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랬더니 헛기침을 두어 번 하고는 제 가방을 사진으로 찍어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왜 남의 가방을 사진으로 찍어 남겨둔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어서 또 빤히 보니까 그게 긍정의 의미로 보였는지 가방을 휙 가져가서 요리조리 사진으로 남기더라고요. 아무래도 국내에 몇 개 들어오지 않은 한정판 가방이기도 하고 유명 연예인이 들고 나왔던 가방이기도 해서 신기한가 보다 하고 말았죠. 그렇게 예비 시댁과의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며칠이 지났을 때 친구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무슨 SNS를 스크린샷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요즘 네가 들고 다니는 한정판 가방 짭으로 많이 풀렸나 보다 하면서요. 사진을 유심히 보니까 귀퉁이에 살짝 스크래치 난 게 아무래도 제 가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보내준 SNS에 들어가서 보니 예비 시누이의 계정이 맞았어요. 자기 얼굴 사진을 떡하니 올려뒀더라고요. 가방 사진이 제일 위에 떠있길래 들어가 보니까 글도 장황하게 써두었더라고요. 무슨 연예인이 들고 나온 내 가방 이러면서 제 가방을 지 가방처럼 둔갑해서 글을 써놨대요. 그거 보면서 헛웃음이 나와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 댓글에 예비 시누이 친구들이 막 변호사 오빠 뒀더니 이런 것도 사주셔? 부럽다. 이런 댓글들이 써져 있었습니다. 예비 시누이가 그 밑에 예쁘지? 이런 거 아무나 못 구한다. 이렇게 달아뒀던 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무리 뻔뻔하고 철이 없다고 해도 그렇지 제 가방을 지 가방처럼 올려둔 게 너무 웃겼어요. 당연히 그런 제 눈에 시누이가 예뻐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가방을 빌려달라고 했던 것도 전부 저런 허세를 부리려고 하는구나 싶어서 빌려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동안 연락 없던 시댁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다시 한번 보고 싶다는 말에 예비 신랑과 약속을 조율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따로 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냥 나 혼자 나오라는 건가? 싶어서 알겠다고 하고 예비 시모를 만났습니다. 근데 커피가 나오고 한 입을 마시기도 전에 저한테 줄줄이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질문이 평범한 이야기였으면 저도 글을 올리지 않았겠죠. 예비 시모는 취조하듯 저의 재정 상태를 물어보았습니다. 공연 연출하면 돈은 좀 많이 벌고 그러니? 적게 벌면 우리 아들 뒷바라지 하는 건 어떨까 싶어서. 아니, 내가 뭐 여자가 일한다고 하찮게 보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우리 아들이 변호사니까. 내 좋아하는 부인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지. 절대로 우리 예비 며느리를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알지 내 말? 그래서 저는 그냥 저 돈 많이 벌어요 라고 솔직하게 대꾸했습니다. 그러자 예비 시모의 이마에 약간 주름이 지더라고요. 모르는 척하고 커피만 계속 마시고 있었죠. 그랬더니 이제는 대화의 내용을 다른 곳으로 전환을 시키더라고요. 그래, 돈 많이 번다니까 든든하네. 그러면 지금 사는 집은 어디에 있어? 예비 사돈네가 재력가라는 이야기는 내가 들었는데 우리 예비 며느리가 하고 다니는 게 전부 명품이라며? 딸이 그러더라. 걔가 그런데 관심이 많거든. 그러면 그 차는 뭘 타니? 외제차라고 들었는데 유지비도 꽤 많이 들지? 저는 이런 돈돈거리는 대화를 왜 하고 있어야 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런 대화 자체가 정말 무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한국의 정서가 뭔지 모르겠지만 원래 결혼할 때 예비 시댁에서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물어보고 따지는 건지 이해도 안 갔고요. 은근히 기분이 나빠서 그냥 조용히 커피만 마시고 있었는데 예비 시모가 카운터를 날리더라고요. 그 보험은 많이 들어놨니? 스포츠카가 사고 많이 나고 한다던데. 아니, 그렇게 또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말고 그냥 걱정돼서 하는 소리지. 혹시라도 좀 알지? 나는 딸 같은 며느리 생겨서 정말 좋거든. 제가 계속 무표정하게 있었더니 보험 이야기를 물어본 게 조금 실수였나 싶으셨나 봐요.
계속 저한테 딸 같은 며느리가 얻고 싶었다면서 물어보지도 않은 말들을 줄줄이 늘어놓으시더라고요. 커피를 다 마시고 밥을 먹자고 하시더니 미리 준비해 두신 건지 밥상을 내오시더라고요. 솔직히 체할 것 같아서 밥을 목구멍으로 넘기고 싶진 않긴 했지만 또 밖에서 먹는 것도 아니고 시댁에서 먹는 건데 거절할 수가 있나요? 아무리 개인주의가 강한 외국에서 자랐다고 해도 이 정도 예의는 기본이었죠. 그래서 또 차려주신 밥을 맛있게 잘 먹긴 했습니다. 약간 더부룩해서 앉아있지 말고 좀 일어날까 싶어서 벌떡 일어나니까 저한테 웃으면서 우리 며느리가 눈치가 빠르네 하시는 거예요. 속이 더부룩한 게 왜 눈치가 빠른 거지? 하고 빤히 또 시무를 보고 있으니까 저한테 앞치마 저기 있다면서 설거지를 하라는 거예요. 그니까 제가 밥 다 먹고 일어난 게 설거지하려고 눈치 보고 일어난 건 줄 아셨던 거죠. 외국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이런 건 정말 외국 마인드를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며느리가 매번 시댁에 와서 설거지를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저는 결혼하고 나면 무조건 집안일은 반반씩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도 평생을 그러셨고요. 물론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있으니까 그렇게 집안일이 많진 않았지만요. 그래서 당연히 제가 설거지를 해야 된다는 시무를 보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다시 앉았습니다. 제가 소파에 앉으니까 시모가 저를 보고 왜 앉냐는 얼굴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죠. 딸 같은 며느리 얻고 싶다고 하시길래요. 딸도 가만히 있는데 저도 TV 볼래요. 했습니다. 신우가 옆에서 TV 보고 있었거든요. 신우는 갑자기 소환된 자기 이야기에 저를 휙 쳐다보고 시모는 아무 말 못하고 부들부들 하시고 뻔히 기분 나쁜 게 눈에 보이는데 차마 예비 며느리 도망갈까 싫은 소리도 못하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딸이랑 며느리랑 같냐고요. 그래서 저는 한껏 웃으면서 제가 딸 같은 며느리 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했어요. 시모가 한 방 먹었다는 얼굴로 어깨를 들썩이며 호흡을 하는 게 느껴졌지만 제가 손님으로 여기 온 거지 가정부로 온 게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예비 신랑이 뭐라고 우리 집을 소개했을진 모르지만 분명 돈 많은 집안이라고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모가 저한테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죠. 혹시라도 결혼이 파토날까봐 아니면 아들이 대릴 사위로 책 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 될까봐요. 진짜 처음에는 조상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대대손손 부를 물려주셔서 이런 자리에서 당당할 수 있게 해주신걸요. 아무튼 밥 다 먹고 설거지도 안 하겠다. 도망이나 슬슬 가려고 준비하는데 신우이가 저한테 슬쩍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공연 판권이 해결되어서 드디어 그 국내에 들여오고 싶었던 해외 뮤지컬을 들여오게 되었어요. 아마 예비 신랑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나 봐요. 슬그머니 시모도 제 옆에 앉아서 신우 이야기에 끄덕끄덕 하는데 내용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저한테 공연 이제 올릴 준비 하신다면서요? 하면서 배우 뽑는다고 들었는데 자기 자리도 하나 주면 안 되냐는 거예요. 이게 뮤지컬 공연이 연기 실력도 당연히 되어야 하지만 그저 앙상블로 공연을 올라간다고 해도 기본으로 노래가 돼야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원래 꿈이 탤런트였다고 배우하고 싶다면서 자리 하나를 달라고 염치도 없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유치원 학예회도 아니고 당당하게 나 이 배역할래요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나를 우습게 여기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웃으면서 신우이 그럴 실력이 돼요? 하고 물었더니 갑자기 막 어필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연극영화과 입시시험도 봤다면서 연기를 배운 적도 있대요.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신우이는 주제도 몰라서 안 되겠네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디션 보러 오라고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는 이게 최선의 배려였고요.
날짜랑 장소랑 물어물어 가길래 일단 오디션 접수부터 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솔직히 기대도 안 하긴 했는데 진짜 오디션을 보러 올 거라는 생각조차 안 했거든요. 근데 오디션장에 나타났더라고요. 수줍게 자기소개하고 지정대사로 연기하고 공연의 메인곡까지 부르고 갔는데 주위 심사하시는 스태프들도 전부 저런 애가 서류를 통과했어? 하는 눈으로 보더라고요. 완전 소중한 시간 10분을 날린 표정이셨습니다. 발연기도 그런 발연기가 없고 노래도 툭툭 떨어지고 염소 소리 내고 진짜 제 시누이라는 걸 몰라서 다행이지 너무 쪽팔리고 제가 다 부끄럽고 밤에 잘 때 생각나서 이불 발로 차고 할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 결과가 어땠겠어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탈락이죠. 1차는커녕 서류에서 떨어졌어야 하는 실력인데 혹시 몰라 붙여둔 게 잘못이죠. 제가 그 뮤지컬 들어오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었거든요. 해외에도 여러 번 출장도 갔다 오고 한국 들어오기 전까지 판권 들고 있는 회사에 밥 먹듯이 찾아가서 부탁하고요. 제 명성이 갈아 넣어진 뮤지컬인데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을 쓸 수 있겠어요? 죽어도 안 된다 생각해서 더 볼 것도 없이 탈락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결과 발표 나는 날에 전화기에 불이 나듯 시모한테서 연락이 오는 게 아니겠어요? 피곤한 마음을 누르고 전화를 받았더니 한다는 소리가 글쎄 어떻게 자기 딸을 떨어뜨릴 수가 있냐는 겁니다. 실력이 안 되는 사람들 붙잡고 늘어져 봐야 시간 낭비인데 왜 당연한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면서 이미 동네방네 며느리가 연출하는 큰 공연에 우리 딸이 배우로 나올 거라고 소문냈는데 자기 어떻게 하니요? 아니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시나요? 그러면서 탈락이라고 하니까 신우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면서 우리 쪽팔려서 어떻게 하냐고 제가 한숨 푹 내쉬면서 떨어진 이유를 말해줬어요. 연기도 너무 못하고 노래도 솔직히 못 들어줄 상태였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전부 만장일치로 못 뽑는다고 했다고 하니까 심호가 정이 없대요. 한국 사회에서 그 정도 정도 없이 어떻게 사냐면서 연출이라면 뒷배로 꽂아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생떼를 쓰기 시작하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심우한테 신우가 나무 일 역할이라도 하겠대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사 한 줄 없는 배역을 줄 생각을 하냐면서 해도 너무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해도 너무한 게 누군데 저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지. 가뜩이나 공연 올리는 것 때문에 정신도 없는데 저한테 이런 식으로 구니까 더 할 말이 없어서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예비 신랑에게 전화해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했죠. 네 동생이 도무지 쓸만한 부분이 전혀 없어서 탈락을 시켰더니 나한테 이러더라 하면서요. 예비 신랑이 미안하대요. 자기가 얼른 가서 잘 이야기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부탁을 했죠. 이런 일로 전화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가뜩이나 바빠 죽겠다고요. 제가 실력으로 오디션에서 결과를 통보했을 뿐인데 인정머리 없다는 소리를 들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참나. 다시 생각해도 너무 열이 받고 화가 나네요. 예비 신랑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몰라도 한동안 조용했어요. 결혼 준비도 슬슬 해야 하는데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예비 신랑이랑 이것저것 상의를 하고 있었죠. 예비 신랑이 시모가 아는 게 많으니까 시모한테 물어보고 해도 되지 않겠냐고 해서 저는 그런 만날 약속을 잡아달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양가 간에 서로 합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긴 하니까 어른이랑 이야기하는 게 빠르겠다 생각한 거죠. 저희 집이야 뭐 제가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하면 다 맞춰주실 분들이니까요. 아무 생각 없이 만날 약속을 잡고 당일에 밖에서 시모를 만났어요. 또 집에서 만나면 설거지 시키려고 할까봐 미리 차단한 거죠. 나름대로. 이미 오디션 건으로 저한테 기분이 상해 있는 시모라서 옷도 일부러 방수되는 스타일로 입고 가고 혹시 몰라서 한 벌을 더 챙겨서 갔어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시모가 물도 끼얹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를 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물론 제가 연출가라서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보고 오버하는 걸 수도 있지만요. 약속 장소에 가니까 시모가 이미 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떡하니 앉아서 저 왔어요 하니까 저한테 막 보고 있던 팜플렛 같은 걸 쭉 넘겨주더라고요. 개수도 10대 개 정도 되는 게 전부 중구난방으로 있어서 정리해서 하나씩 보고 있는데 각종 가전이랑 가구, 팜플렛 같은 거예요. 중간에 자동차 팜플렛도 끼어 있었고요. 근데 하나같이 상품에 동그라미들이 쳐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예요? 저희 혼수하라고 골라주신 거예요?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새 상품이다 보니까 우리 집에 들어갈 물건을 고르신 건가 싶었던 거죠. 그랬더니 시모가 픽 웃으면서 아직 뭘 모르네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집에 들어갈 건 우리가 알아서 고르고 지금 골라주신 건 시댁에 들어올 물건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이 전혀 이해가 안 가서 시댁에 들어갈 물건을 왜 저한테 보여주시냐고 했죠. 그러니까 제가 시댁에 가구를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왜요? 하니까 그게 다 예단이고 원래 그렇게들 한다면서 변호사 사이 보는 게 쉬운 일인 줄 아냐고 하시는 겁니다. 한국에서 변호사쯤 되는 직업의 남자랑 결혼을 하려면 시댁에 이 정도 물품 공세는 해야 된대요. 다른 집은 개업도 해주고 건물도 주고 차도 두어 대 사주고 열쇠 여러 개 들고 와야 하는데 자기는 그 정도 욕심은 없대요. 이 정도면 많이 양보한 거고 주위의 변호사 엄마들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가 욕심 없어서 이 정도로 끝내는 거라고 고마운 줄 알아라 하시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미리 가구랑 가전이랑 다 보내주고 차도 빨리 계약을 해달라면서 자동차 카탈로그를 그제서야 자세히 보니까 제가 타고 다니는 스포츠카 브랜드에서 나온 대형 SUV더라고요. 그 모델이 2억 가까이 하는 차량이거든요. 제가 진짜 기가 막혀서 입을 떡 벌리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면 싸게 먹히는 거 아니냐고 가전 가구 다 해봐야 3억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다른 집은 건물해줬대, 개업해줬대, 시부모 노후저금까지 다 줬대. 이러면서 나불나불 거리는데 진짜 고막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제가 아무 소리 없이 한참 동안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저한테 다 알아들었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는 도무지 못 알아듣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상을 팍 쓰시는 겁니다. 제가 이어서 이걸 왜 해드려야 하는지 진짜 모르겠다고 어차피 신혼집도 지금 제가 사는 집으로 할 건데 이걸 왜 챙겨드려야 하냐고 했어요. 남편이 집을 해오는 것도 아니고 시댁에서 저한테 돈을 주시는 것도 아닌데 왜 제가 시댁 가구를 바꿔드려야 하는지. 따지고 보면 집은 제가 해가는 거니까 혼수는 시댁에서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이야기까지 했더니 시모가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원래 사자 직업 장가갈 때 다 그 정도는 받는다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단비 1억은 또 뭐냐? 이걸 지금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 거냐 하니까 주위 변호사들도 장가갈 때 다 그 정도 받았다더라 하십디다. 한국 문화란 그런 건가 진짜 너무 당당하게 말하시니까 저도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예단비 1억쯤이야 솔직히 못해줄 것도 아니긴 해서 그 정도는 맞춰드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얼굴이 한결 밝아지시더라고요. 뒤이어서 제가 그럼 저도 T브랜드와 B브랜드에서 나온 주얼리 다이아 세트랑 시계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시모가 사진 좀 보여달라고 하시길래 바로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가서 사진 보여드리면서 가격도 보여드렸어요. 다이아 세트 8천만 원, 시계는 1억 2천만 원짜리로 보여드렸죠. 그랬더니 저한테 눈 뒤집으시면서 미친 거 아니네요.
저는 그냥 힘없이 대답했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사달라고 하신 차값이 이 정도 된다고요. 저한테 차 사달라고 한 건 당연한 거고, 저도 그에 응당한 예물 받겠다고 하는 건데 저는 미친 거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또 콧김 막 뿜으시면서 변호사 사위 얻어가는데 그 집에서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 정도만 받겠다고 했으면 너무 검소하시다, 고맙다 해야 되는데 저한테 어찌 똑같은 금액을 받아내려고 하냐고. 욕심이 과하면 안 된대요. 정작 욕심 부리는 게 누군데 지금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훈수를 두는 건지. 제가 어이가 없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빤히 시모를 쳐다봤어요. 시모도 제가 아무 소리 없자 갑자기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랬어요. 싫으시면 예단이고 예물이고 없이 그냥 결혼식 하자고요. 어차피 신혼집도 내 집이고 한국 들어온 지 몇 년 안 돼서 가구나 가전 다 새거나 다름없으니까 굳이 바꿀 필요도 없다. 혼수 해오라고 안 할 테니까 침대만 바꿔주시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모가 물만 벌컥벌컥 들이키더라고요. 그 얼굴을 보는데 얼마나 표독스럽던지 이대로 결혼했다가는 내 인생 망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결혼을 깨야겠다. 집에 가서 이 결혼 무르겠다고 말할 거라고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속속들이의 사정을 다 부모님께 말해봐야 제 얼굴에 침 뱉는 거밖에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가뜩이나 제가 하는 일마다 일만 크게 벌려둔다고 은근히 타박하시는 부모님인데 결혼까지 이랬다고 하면 분명 좋은 소리 못 들을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파혼을 이야기할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시모를 만나고 집에 돌아와서는 완벽하게 마음을 굳혔죠. 헤어지는 순간까지도 저한테 미치는 장사 아니니까 끝까지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는데 결혼이 장사입니까? 언제부터요? 저는 결혼이란 두 사람만 행복하면 끝인 줄 알았거든요. 부모님 퇴근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가 먼저 파혼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는데 아버지께서 다음 주 주말에 상견례를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제가 입을 열 틈도 없이 이야기를 하셔서 그게 무슨 소리냐 하니까 예비 신랑이 연락을 해왔대요. 예비 시부모가 그때 날짜가 가장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미리 약속을 잡았다고 그날 별일 없지 않냐는 겁니다. 파혼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다짜고짜 상견례 이야기부터 꺼내다니 저는 어떻게 말할까 고민하다가 예비 시댁 식구들을 직접 보고 나면 부모님도 파혼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욕심을 부려대는데 우리 부모님 앞이라고 뭐 크게 다르게 행동하겠나 싶었던 거죠. 예비 신랑도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참 경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상견례 같은 중요한 일을 저와 상의도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우리 부모님한테 말하는 걸 보니까 이 결혼이 저를 사랑해서 한다기보단 저희 집안을 보고 하는 거라는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전까지 모조리 다 탈탈 털려버렸습니다. 부모님께 미리 언지를 드릴까 말까 하다가 시간이 흘렀고 온 가족이 눈 마주칠 시간도 없이 상견례 날짜가 다가왔어요. 근데 뜻밖에도 상견례 전전날 시누이에게서 연락이 온 겁니다. 오디션에서 떨어진 이후로 저와 눈도 안 마주치던 예비 신우가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할 줄 몰랐어요. 또 무슨 일인가 싶어서 연락을 받아보니 저희 집에 놀러 오면 안 되겠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왜 갑자기 집에 놀러 오고 싶어 하냐 하니까 제 가방들 구경 좀 하면 안 되냐고 묻더라고요. 갑자기 제 가방으로 SNS에 자랑했던 게 기억이 나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재밌는 구경할 수 있겠다 싶어서 놀러 오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파혼하고 나면 두 번 다신 볼 수도 없는 사람이니까요. 가방 구경하고 싶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투명하기도 하고 워낙 멍청한 아이라 보는 재미가 있기도 했거든요.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바빠 죽겠는데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더니 인사만 띡 하고는 드레스룸으로 들어가서 제 가방들을 막 구경하는데 입에서 침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가방들 하나하나 다 꺼내서 이 각도 저 각도 사진 다 찍어놓고 옷 막 다 꺼내서 구경하고, 그래도 다행인 건 알아서 정리는 잘 해놓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슬쩍 이제 가족도 되는데 자기 가방 하나만 주면 안 되냐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했죠. 이게 다 얼마짜리 한정판인데 이걸 공짜로 얻어가려고 한답니까? 신우가 1년 일한 월급을 그대로 모아도 살 수 있을까 말까 한 가방인데 못 준다고 딱 잘라서 거절하니까 저한테 치사하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신우인데 잘 보여서 나쁠 거 없지 않냐고, 시집살이 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러는데 어린 게 뻔뻔하게 구니까 웃겼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신우이 보고 신우가 나한테 잘 보여야 콩고물 하나라도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니까 또 끄덕끄덕해요. 저한테 착 달라붙어서는 언니한테 제가 당근 잘하죠. 시키실 일 있으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하면서 애교를 부리더라고요. 이럴 때 보면 연기 참 잘하는데 오디션장에서는 왜 그랬는지, 그러면서 신우가 자기 네일아트샵에서 일하는 거 알지 않냐고 언니 손톱 제가 다 책임질게요 하더라고요. 이 정도로 알랑방귀 끼는데 적선하는 셈 치고 하나 줘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우 실컷 구경시켜주고 사진도 찍게 해주고 제가 진짜 아예 쳐다도 안 보는 제일 싸구려 가방 하나 쥐어줬어요. 연말에 자선 바자회 할 때 기부하려고 냅둔 가방이었는데 그것도 좋다고 신나서 들고 가더라고요. 신우가 한바탕 헤집어 놓고 가니까 오히려 사람이 더 차분해지더라고요. 상견례 자리의 분위기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파혼을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대망의 상견례 당일이 되었고 그날 저는 정말 인생에서 잊지 못할 일을 겪었습니다. 저희 집은 저와 부모님, 예비 신랑네는 시부모와 시누이 신랑까지 이렇게 7명이서 나란히 마주보고 앉아 긴장되는 상견례 자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덕담도 하고 애들이 좋다는데 너무 다행이다 하는 시부모의 가식적인 이야기도 듣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언제 파혼을 이야기하고 도망쳐야 하나 시간만 보고 있었죠. 예비 신랑을 다시 보니까 멀끔했던 그 얼굴이 두꺼비처럼 보이면서 욕심이 그득그득 묻어나는 것 같아서 역겨웠어요. 감히 결혼을 가지고 장사 속을 들여다보이다니 너무 실망스러웠죠. 가볍게 반주로 술이 한두 잔씩 들어가고 나니까 시부모가 엄청나게 수다스러워졌어요. 시모는 우리 부모님 얼굴을 빤히 보면서 저를 보고는 우리 며느리가 누구 닮았나 했더니 사부인 닮았네 이러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칭찬이라고 생각했는데 뒤이어서 아주 냉기가 뚝뚝 흐르는데 뚝 닮았네요 하면서 호호호 하는 겁니다. 이게 매기는 거지 뭐겠어요. 어머니를 슬쩍 바라보니 아무 표정 변화도 없이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괜히 제 엉덩이만 좌불안석이었죠. 저희 부모님이 별 반응이 없자 시부모는 그래도 되나 싶게 말로 자꾸 사람을 비꼬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젓가락질을 잘 못했거든요. 시댁에서 밥 먹을 때 그런 걸로 한 번도 뭐라 한 적 없으면서 저한테 이제 와서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일부러 그러는 게 딱 느껴졌고 한마디로 기싸움 같은 느낌? 본인들 받고 싶은 예단들이 있어서 일부러 저러나 싶었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젓가락질해서 어떻게 밥 먹겠냐고 저는 꾹 참았습니다. 어느 정도 본인들 배가 부르니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돈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시부모의 말은 아주 가관이었고 옆에서 아무 소리 없이 앉아있는 예비 신랑의 얼굴도 진짜 짜증났습니다. 우리 아들이 변호사잖아요.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죄다 예단비 1억은 받았더라고요.
사업하시는 집안이니 그 정도 재력은 당연히 있으실 테니 가능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아들 이제 든든한 처가 생겼는데 차도 좀 좋은 거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변호사면 사무실도 하나 개업해야 할 텐데 때가 되면 다 해주시리라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외국에 오래 살아서 그런지 한국 문화도 잘 모르더군요. 애가 사근사근한 맛도 없고. 그거야 제가 다 끼고 가르치면 되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사돈댁도 요즘 한국 문화 잘 모르시는 건 아니죠? 요즘은 결혼할 때 시댁 식구들한테 밍크니 명품이니 죄다 돌리고 하잖아요. 우리 딸도 가지고 싶은 게 하나 있다고 하던데 해주실 거죠? 그러면서 시모가 신우랑 윙크를 서로 주고받는데 진짜 가관이다 싶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부모님 눈치 보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시댁 식구들이 뭐라 하든 말든 밥을 드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이미 숟가락 내려놓고 저한테 눈으로 욕하고 계신 중이셨고요. 차라리 잘 됐구나 싶었습니다. 어차피 파혼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딱 거기서 시모가 눈치 없이 쐐기를 박아주는 게 아니겠어요? 재단 운영할 때 고문 변호사 하나쯤은 필요하지 않겠어요? 우리 아들 지금 다니는 직장도 엄청 좋은 회사긴 한데 겸업으로 고문까지 맡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애들 결혼한다는데 자리는 제대로 잡아야죠. 자리 하나 주시면 월급 500만 원만 줘도 들어갈 맘 있다고 하니까 노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겠어요? 저희 재단에 당연히 변호인단 있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10대 명이 있어요. 문화재단이라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한 소리 하려고 입을 여는데 어머니께서 젓가락 탁 놓고 물 한 입 마시고는 입을 여셨습니다. 자네 문화예술진흥법 꿰고 있나? 판권이나 저작권에 대한 법률이나 판례도. 남편이 아무 대답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이제라도 공부해보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픽 웃으시는데 진짜 서늘하고 무서웠어요. 지금부터 하면 늦지. 내가 그걸 기다렸다가 자네를 채용해야 할 이유가 있나? 그 말에 시댁 식구들이 모두 짠 것처럼 입을 다물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진짜 냉정한 사람이라 저도 무서워서 벌벌 떨거든요. 어머니는 작정하신 건지 저를 쓱 보고 시댁 사람들도 쓱 보고 말을 딱딱 하셨습니다. 너는 저런 경우 없는 집안에 시집을 가겠다고 귀한 내 시간을 뺐니? 저는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했죠. 외국에서 오래 공부시켰더니 결국은 이런 조선시대 같은 집안으로 시집을 가겠다는 거야? 대부분 이런 거 따지는 집안은 양반 집안 아니고 상놈의 집안인 걸 몰라서 그래? 그러고는 아무 말 못하고 있는 시부모에게 통보하셨어요. 서로 집안끼리 격도 맞지 않고 괜히 시간 낭비했네요. 결혼은 없던 일로 합시다. 내가 고작 변호사한테 시집 보낼 거면 진즉 보냈지. 서로 좋다고 하니까 두고 봤던 건데 굳이 미래가 뻔한 집안에 시집 보낼 필요가 있어? 요구하시는 것들이 못 들어줄 건 없는데 내가 저 변호사의 앞날을 생각해보면 그 정도 투자해도 뽑을 만한 게 없어 보여서. 그러더니 일어나시더라고요. 당연히 아버지랑 저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비수를 냅다 꽂아버린 어머니의 말에 시댁 식구들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더라고요. 이 결혼 저도 못하겠네요. 도무지 상식이라는 게 없는 분들이시더라고요. 제가 잠시 머리가 돌았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날 이후로 매일같이 시댁 인간들이며 남편이며 할 거 없이 저한테 전화 오고 매달리고 난리를 쳤습니다. 저는 바로 차단해버리고 어머니께서는 공연장에 사설 경호업체까지 붙여주셨어요. 찾아오면 쫓아내버리니 저는 만나지도 못하고 멀찌감치해서 소리만 치시고 그랬죠. 그렇게 한 3주 난리를 치더니 포기했나 보더라고요.
근데 예비 신우였던 인간한테 생각지도 못한 연락이 왔어요. 언니, 미안한데 저 가방 한 번만 빌려주시면 안 돼요? 하길래 갑자기 생각난 SNS 계정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글쎄 저희 집에 와서 찍어간 제 가방들을 죄다 지가 모은 것 마냥 올려두었더라고요. 근데 실물은 본 적이 없으니까 친구들이 전부 언제 보여줄 거냐, 거짓말 아니냐, 짭이라서 못 보여주는 거야? 하는 댓글들을 달아놨더라고요. 자기 거 아닌 거 들키긴 싫으니 저한테 울며 겨자 먹기로 연락한 거겠죠. 그래서 저는 SNS를 활발하게 하는 제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댓글에 내 거 가지고 자기 거인 척하네 하면서 친구들이랑 같이 네일아트샵에서 일하는 직원이 3천만 원짜리 가방을 턱턱 산다고? 짭이네, 구라네 하면서 댓글 테러를 했습니다. 신우가 저한테 전화하고 문자하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댓글을 달아둘 수 있어요? 하는데 제가 딱 그랬죠. 이제 다시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미친 거 아니냐고, 남인데 가방을 왜 빌려주냐고요. 그리고는 차단해버렸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준비하던 공연 당연히 성공적으로 잘 마쳤고요. 연말에 뮤지컬 시상식에서 연출상도 받았습니다. 문화진흥원에서 주는 상도 받았고요. 커리어를 잘 쌓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조만간 제 이름으로 뮤지컬 컴퍼니도 하나 차릴 것 같아요. 승승장구 중인 내 인생, 앞으로도 빛이 나길 바라며 속에 숨겨둔 이야기는 여기에 다 털고 갑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